지난 시간에 우리가 2.5절까지 했어요. 2.5절까지 했었고, 지금 이제 복습이니까 조금 빠르게 나가는 거는 좀 양해해 주길 바래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러니까 2학기 때도 하는 거가 결국은 회로를 어떻게 하면은 해석을 잘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 거냐는 거고, 그 해석을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펜은...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그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였고, 자,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태분행, 노튼 방법이에요. 자, 뭐 미리 얘기하는데 2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지금 마이크가 혹시 너무 소리가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 들려요? 깨지지 않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2학기에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워요. 네,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럼 라플라스 변환은 왜 하느냐라는 거가 일단 궁금할 텐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이유도 회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페이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극좌표 형식에 대한 걸 먼저 배워요. 좌표계 변환에 대한 걸 배우는데 이 좌표계 변환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내년 1학기 때 배울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다라는 것, 뭐 어떤 신호를 해석한다라는 것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듣고 잘 기억했다가 다음 학기에 잘 쓰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잘 해석하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회로 해석은 어차피 우리가 전류나 전압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건데 실수 없이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태분행 혹은 노튼 정리예요. 자, 태분행 정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를 잘 기억을 해보면 어떠한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그 회로를 우리가 자, 태분행인 경우에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화번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회로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정리. 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노튼 정리라고 하는 거는 자, 노튼 정리는 이제 태분행과 좀 다른 거는 전류원이 나오죠. 자, 저항과 전류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저항과 전류원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노튼 정리였어요. 자, 태분행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어느 경우였냐 하면 자, 태분행 회로의 저항을 RTH라고 했을 때 자, 이 RTH라고 하는 게 노튼 회로의 저항 RN과 같고 자, VTH라고 하는 게 자, IN 곱하기 RN과 같으면 우리가 이거를 태분행과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과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쪽 회로,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뭐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같은 회로에 전화번만 있으면 좋고 전류원만 있으면 좋겠죠. 전화번, 전류원이 같이 있으면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못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얘를 전류원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전류원을 전화번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에 직렬로 연결된 전화번은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죠. 자,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도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가변 요소가 변할 때마다 전체 회로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변 요소예요. 자, 변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외시켜 놓고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면 우리가 여기를 다시 계산할 때 다시 계산하더라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VTH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개방회로 전압을 우리가 VTH, 태분행 등가 전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할 때, 자, 양단을 개방시키고, 지금 여기 로드 부분이에요. 로드 부분이 개방된 거예요. 로드 부분이 개방돼서 여기 A, B의 단자가 있죠. 자, 요 양단에 걸려있는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TH 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VTH 값을 구했으면 RTH 값을 구해야겠죠? 자, 얘는 우리가 구할 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회로 내부에 있는 지금 여기죠. 이거죠. 이게 간략화된 게 이거니까 자, 이 회로 내부에 있는 전압원 혹은 전류원을 다 없앤 후에 다시 말하면 자, 독립전원을 다 없앤 후에 자,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그게 RTH가 같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자, 종속 전압원 혹은 종속 전류원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였고, 자,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뭐 전압원을 없애거나 전류원을 그냥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 내부에 있는 그 내부 저항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없애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거는 좀 뒤에 다시 다룰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노튼 정리예요. 노튼 정리라고 하는 거는 자, 태분행과 비슷한데 자, 전류원과 저항의 자, 병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간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정리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 방금 전에 VOC라고 하는 거는 VTH랑 같은 거였고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서 VTH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IN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전압을 구해야 될 때는 양단에 전압차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단락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압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단락을 시키면 안 돼요. 개방을 시켜놔야 돼요. 자,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길을 만들어줘야겠죠. 물길이 있어야 혹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이 전기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잘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락시켜줘야 돼요. 전류를 구할 때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자, 이 양단을 이와 같이 도선으로 단락시켜서 그 단락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그게 노튼 전류 원값이 돼요. 자, 그리고 RN을 구하는 방법은 RTH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보면은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난 후,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독립전원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제거하고 난 후에 등가 저항, 그러니까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전원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압원과 전류원이 달랐어요. 전압원은 자, 전압의 차이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자, 전압의 경우에는 전 위차를 없애줘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단락시키면 돼요. 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개방시켜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자,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면서 우리가 전압원과 전류원을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없애고 나면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있는 RTH를 구하는 이 방법이 결국은 종속 전원이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독립전원만 있을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테스트 전압원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줘요. 지금 여기 보면은 VO라고 하는 혹은 IO라고 하는 테스트 전압원과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만큼의 전압을 우리가 전압원을 줬을 때 이 회로가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회로를 돌아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했더니 IO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뭔가가 궁금하긴 한데 알고 싶진 않아요. 굳이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저항 하나짜리로 대체될 회로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VO를 줬을 때 저항값을 구하려면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식이 오메 법칙이잖아요. 오메 법칙을 쓰면 되죠. 그래서 RTH라고 하는 이 내부에 있는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VO를 달아줬고 그 결과 나오는 IO를 측정하면 RTH를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I5라고 하는 입력을 준 거예요. 입력을 줬을 때 자, V5라고 하는 출력이 측정됐어요. 그럼 이 둘 간의 관계식을 통해서 RTH 값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 전원처럼 없애면 안 되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전화번 전류원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뭐 V5 혹은 I5로 그냥 임의의 값으로 놨지만 그냥 쉬운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쉬운 값으로 주면 돼요. 뭐 여기 1V라든지 뭐 아니면 뭐 1A라든지 이런 값들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자, 독립 전원을 모두 끈 후에 A, B 사이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된다. 알겠죠? 뭐 물론 지금 이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지. 굳이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자, 쉬운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모든 독립 전원은 이 경우에도 없애줘야 돼요. 없애고 나면 남는 게 이제 종속 전원과 그 내부에 있는 저항만 남겠죠. 자,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I5와 V5와의 관계를 구하게 되면 RTH가 나온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저항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인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혹시 뭐 나중에 뭐 전기기사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트릭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서로 등가가 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가 VT와 RT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태분행 회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양단에서 측정했을 때, 자, V라는 전압과 I라는 전류가 측정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내부에 있는 게 지금 노튼 형태의 회로예요. 전류원과 저항이 있죠. 자, 지금 요 안에 있는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말아 봅시다.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A라는 회로가 있고 여기 B라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돌고 돌아서 나온 전압값, 그리고 전류값이 V와 I야. 그리고 여기 오른쪽 회로도 이 내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양단에서 측정한 전압값과 전류값이 서로 V와 I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I가 동일하고 여기 있는 이 V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터미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회로가 이 내부의 모양은 다르지만 등가 회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오른쪽에는 노튼 회로가 있었고 왼쪽에는 태분행 회로가 있었어요. 그 태분행 회로가 혹은 태분행 회로가 노튼 회로와 같아지기 위한 조건, 자, 전류와 전압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양단에 측정한.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떤 태분행 노튼 정리로 한 게 이거예요. VT라고 하는 것, RT, INRN을 이런 식으로 정했을 때, 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결론이죠. 자, 저항, RT와 RN이 같으면 돼요, 일단. 자, 여기 있는 Rn 값과 RT 값이 서로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만족해야 될 거, 자, VT는 Rn 곱하기 In 값과 같으면 돼요.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하면 이 회로는 서로 자, 등가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요 중요한 얘기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썼었던 이 그러니까 태분행 노튼 등가 회로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자, 전류원을 전화번호로 바꾸고 싶을 때 혹은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바꾸고 싶을 때 태분행 노튼을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결론 한 번 더 나온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태분행 노튼을 구하는지 일단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회로가 있어요. 여기 A라는 회로가 주어져 있고 자, RL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가변 요소라고 봅시다. 가변 저항이라고 봅시다. 가변 저항이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를 보면 36V짜리 전화번이 하나 있고 3옴, 6옴의 저항이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태분행 회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VOC를 구하거나 아니면 RTH를 구해야겠죠.
자, VTH 값이 결국은 V50 값과 같은 거고, 혹은 RTH 값을 구하면 돼요. 자, 먼저 얘부터 해봅시다. 자, V50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자, 가변 요소를 혹은 이 양단을 개방시켜야겠죠.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개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시키고 나면 자, 요 양단이 개방됐어요. 그러면 자, 1학기 때도 우리가 다루면서 많이들 헷갈렸던 게 뭐냐면 자, 개방을 시켰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가끔 여기 저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저항이 과연 역할을 하는 저항이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저항이냐라는 건데 자, 여기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사이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자, 요 길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지금 이 위치에는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물론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만약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은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무늬만 저항인 거예요. 자, 개방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없어도 돼요, 사실.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VAB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노드라는 거가 있었어요. 노드라는 게 있었는데 노드와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로 볼 수 있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동일한 노드. 그래서 결국 얘가 A라는 노드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얘가 B라는 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우리가 생략해도 되지. 그러면 VAB를 구해야 돼요. VOC인데 결국은 VAB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VAB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A가 여기, B가 여기니까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주면 그게 VAB 혹은 VOC 그리고 VTH 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36V 전압원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자,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쓸 때는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R1이라는 게 3옴이고,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R1이라는 게 3옴짜리고, R2라는 게 6옴짜리예요. 자, 3옴, 6옴. 그럼 1대2의 비인 거죠. 그러면 36V의 전압이 1대2의 비로 나누어지니까 여기 12V 걸릴 거고 여기 24V 걸리겠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VA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24V가 나오죠. 맞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자, VAB라고 쓰게 되면 기준점이 어디? B예요. 그렇죠? 여기 B에서 봤을 때 A의 전압을 구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0V를 잡는다면 위쪽이 36V가 되는 거고 자, 여기 3옴을 거치면서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24V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아까 0V라고 그랬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같은 동일한 노드고 전 위차 혹은 전압의 차이가 발생할 일이 없죠? 그럼 여기 0V. 그래서 자, VAB를 구하게 되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라본 A의 전압 값이 24V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대한 거 잠깐 다시 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냐? 우리가 RT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는 종속 전원이 없어요. 종속 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모든 독립 전원을 없애주면 돼요. 물론 뭐 전압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자,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단락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락회로로 대체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점이 정해져야 되죠. 자, 우리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어디가 관측점인지를 항상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 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결국은 여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가는데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이렇게 가는 길 하나. 그럼 얘네들은 서로 어떤 연결?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자, 직렬 연결은 A에서 B로 갈 때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A에서 B로 가는 길이 적어도 두 개야. 아니, 적어도 그냥 두 개예요. 그렇죠? 자,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병렬 연결의 합성 등가정은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자, RAB가 2, 5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죠? RAB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VTH를 구했고 RAB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RTH를 구했으니까 지금 24V짜리 전화번과 2옴짜리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태블링 회로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그려져 있던 얘의 등가 회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 얘를 일단 떼어냈었죠. 자, 우리가 태블링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떼어낸 거고 그 떼어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넣어줘야 얘랑 동일한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없앴었던 자, RL이라고 하는 가변 저항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돼서 A와 여기 E, 그러니까 A와 지금 여기 알파벳 E로 해당되는 이 회로가 서로 같은 회로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노트 회로예요.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특히 RN을 구하는 방법은 RTH를 구하는 방법과 같아요. 근데 살짝 다른 거는 IN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IN 구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VTH를 구할 때는 우리가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는 거였고 자, RN을 구할 때는 단락회로 전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변 요소를 자, 여기 있는 이 가변 요소를 떼어내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개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단락시켜요. 여기는 지금 떼어내지 않고 그냥 남겨놨죠. 자,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뭐 지난 학기에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두 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그런데 자, 한쪽에는 저항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저항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모든 전류는 다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자, 저항이 있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여기로는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얘 무시하고 그냥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자, 이 회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보면은 자, 복잡하니까 하나 지우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A, 여기 B죠. 그렇죠? 우리가 얘는 뭐 이미 개방되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여기가 또 A, 여기가 B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아무 소저가 없기 때문에 서로 A, B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없고 형태 보니까 얘도 병렬 연결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역시나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죠. 어디로 얼마만큼 가야 되나. 근데 여기로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 흐르죠. 그럼 얘도 없어져요. 개방이 돼요.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36V 3옴 그리고 단락회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12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결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웠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전류 분배 법칙을 쓸 때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저항이 역수에 비례해요. 근데 단락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이 0이에요. 0의 역수니까 얼마? 무한대. 얘가 무한대의 전류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Rn 값을 구했고, 자, 뭐지? 노튼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VTH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전류원 하나, 그리고 저항 하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태분행에서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했지만 노튼에서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없앴었던 가변 요소를 다시 붙여주면 우리가 A와 동일한 등가 회로가 구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이제 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중간고사 이전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요거 배우고 나면 이제 뭐 3장에서 우리가 뭘 다뤘었냐 하면 자, 종속전원이라는 게 드디어 나왔죠. 자, 종속전원은 우리가 여기 원래 3장에 종속전원 말고 OPMP가 있었어요. OPMP는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진 않았어요. 뭐 혹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내년 1학기 때 개설할 그 생체 계측을 들으면 거기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간략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에요.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과 다른 거는 자, 독립전압원과 독립전류원은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전압값과 전류값을 만들어주는 게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종속전압원이라는 얘기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전압값과 전류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자, 얘 값이 뭐에 의해서 정해진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회로 안에서.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마름모 형태로 그려놓고 그 안에 전압원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총 4가지의 이런 뭐 종속 전류원과 전압원의 개수가 있다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주변에 뭐 전압원이 컨트롤하는 전압원 소스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뮤라는 게 있고 뭐 여기 g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를 결국은 나중에 이득 값으로 얘기해요. 혹은 개인 혹은 이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앞으로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이득 값을 구해라, 개인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저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3장은 이렇게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뤘었어요. 저항회로에서의 회로 해석과 관련된 거였는데 뭐가 주로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키르요프 법칙이 있었죠. 그 키르요프 법칙을 회로 해석에다가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뭐 마디 해석법 혹은 뭐지? 메쉬 어널시스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뭐 메쉬 어널시스가 있었고 노드 어널시스가 있었죠. 자, 그 2가지에 대해서 4장에서 다뤘었어요. 자, 그것들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가 뭐냐? 자, 회로 해석에 대한 가장 큰 전제가 이거예요. 자, 선형성을 가지는 회로다. 우리가 다루는 소자들은 선형 소자를 가진 회로들이에요. 자, 선형성을 가지는 회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형 회로라고 하는 거는 자, 입력과 출력이 선형 또는 뭐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를 얘기한다. 자, 뭐 조금 더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산성과 비례성을 만족하는 거를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자, AX1, 뭐 A1, X1, A2, X2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자, 이것들의 각각의 곱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Y라는 최종 결과를. 이거를 우리가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중첩이라는 걸 쓸 수 있었죠. 중첩의 원리라는 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거였고 자, 여기 보면은 A1, X1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자, K만큼의 곱이 동일하게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K만큼 곱해진 결과가 나온다. 이게 비례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 개의 독립 전원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스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다 한꺼번에 놓고 풀어도 돼요. 메쉬 어널리시스와 뭐 노드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도 되는데 각각 풀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독립 전원을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앤 후에 각각의 독립 전원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을 해주면 우리가 선형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중첩의 원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면 자, 노드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 자, 언제 쓰냐면 그러니까 특정 노드가 있죠. 노드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주로 쓰여요.
자, 메시어니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룹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전압값을 구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어디를 레퍼런스를 잡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V1, 2로 하게 되면 1번 노드가 여기 있고 2번 노드가 여기 있을 때 자,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를 바라본 전압값인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여기를 레퍼런스를 잡았어요. 지금 여기 접지를 시켰으니까 3번 노드가 0의 값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V23라고 하면 3번에서 바라봤을 때 2번의 전압값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전압값이 V23이 되는데 자, 3의 값이 우리가 0으로 잡았으니까 그냥 V2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노드가 있고 3번 노드가 있는데 V13이라고 한다면 3번 노드에서 바라봤을 때 1번 노드의 전압값이에요. 기준이 3번이에요. 근데 기준이 0이야, 지금. 0이면 원래 여기를 쓰려면 V13으로 써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점이 0이니까 그냥 V1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1 값으로 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그냥 임의로 어떤 특정한 노드를 접지를 시키고 구해요. 어차피 지금 전압이라는 게 상대적인 값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전 위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을 접지시켜주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이 좀 더 쉽게 구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자, 항상 기준이 어딘지 뭐 이런 얘기를 써줘야 돼요. 3번의 기준을 봤을 때 2번의 값이다. 그래서 전압을 표시할 때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긴 하지만 항상 이런 기준이 어딘지를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마음에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를 보면 자, 회로 해석에 있어서 이게 편하냐, 이게 편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저는 펼쳐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둘은 같은 회로다. 같은 회로인데 펼쳐서 그릴 수도 있고 노드를 자, 아무것도 없는 경우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같은 노드를 볼 수 있고 그 같은 노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합쳐서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자, 1번 노드에서의 자, 여기 1번 노드가 여기에요. 1번 노드에서의 우리가 회로 식을 쓰면 자, 노드 한 점이에요.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을 쓸 수 있는 거는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라는 거를 쓰면 돼요. 자, 그럼 1번 노드를 기준으로 봅시다. IG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IG1이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보면은 I1과 I2가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큰 노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 I2가 나가는 거니까 자, I1과 I2 나가는 노드의 합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 대체해서 쓰게 되면 IG1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전류원이 공급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를 보면 자, 1번 노드의 전압을 V1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를 잡았죠. 자, V1이니까 여기도 V1, 여기도 V1이지. 그러면 자, 여기는 0이고 자, 여기는 V1이고 그러면 R1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냐? V1만큼이 걸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I1을 R1과 V1의 관계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오메 법칙이죠. 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I2를 갖다가 우리가 저항과 전압의 관계로 나타내게 되면 자,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그리고 자, 여기가 V1이고 여기는 V2에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도 V2지. 자, 전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지금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값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V1이 V2보다 전압값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는 높이 차이가 얘가 더 높은 거잖아요. V1이. 그래서 자, V1-V2 나누기 R2를 하게 되면 자, V1과 V2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을 우리가
저항의 값을 나눠준 거니까 그게 I2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회로 방정식. 이거를 우리가 노드 어널리시스를 해요.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회로 방정식을 구해보는 게 노드 해석법이에요. 자, 두 번째 노드 봅시다. 두 번째 노드는 지금 여기 위쪽에 그려져 있는 얘죠. 얘에 대한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두 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R2를 거쳐서 흐르는 I2가 있고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는 I3와 IG2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관계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IG2라고 하는 거를 뭐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뭐 I2-I3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자, 얘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I2에 해당하는 거고 I3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얘에 대한 건데 아래쪽에 0V, 위쪽에 V2니까 지금 이와 같이 R3분의 V2. 자, 이게 노드 해석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볼 건데, 좀 답답해서 마스크 좀 벗고 할게. 후. 네, 강의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 4-12번 문제 좀 봅시다. 자, 메쉬 커런트라는 걸 구하래요. 메쉬 커런트라는 거는 I1, I2예요. 지금 방금 전에 노드 어널리시스였고, 지금 여기 메쉬 어널리시스로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는 자, 메쉬 어널리시스는 주로 KVL을 써요. 네, KVL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임의로 전류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I1, I2인데 자,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는 걸 좋아해요. 전류의 방향을. 근데 요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시계 반대 방향이 편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일관성이 뭐냐? 수동부 규정이에요. 자, 내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수동부 규정을 가급적이면 자, 전압원 전류원을 제외하고 수동 소자라고 한다면 자,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잡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자,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류의 화살표의 방향이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KVL을 써봅시다. 자,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놓는 것이 우리가 KVL이었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니까 얘는 뭐예요? 전압 상승이에요. 그래서 자, VG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전압 강하죠?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럼 전압 강하죠? 그래서 I1 곱하기 R1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I3 곱하기 I3 곱하기 R3만큼의 전압 강하.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잠깐만. 이렇게 그쵸. I3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우리가 지금 전류를 I1으로 스몰 I1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I1 R1 여기가 I1 R3로 놔야 I1 값과 I2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요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얘가 왜 붙느냐? 자,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없으면 그냥 I1, R3만큼의 전압 강화만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전류가 하나 더 돌아요. I2만큼의 전류가. 그거는 또 방향이 또 반대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와 같은 상태로 설정했을 때는 자, 전압 상승이 지금 오른쪽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가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를 구해서 그 전류값과 R3 값의 곱으로 전압 강화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전류를 구해야겠지. 자, 위에서 내려가는 전류 I1, 아래에서 올라가는 전류 I2.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족시키려면은 I1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류가 지금 여기로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 얘가 아니구나.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R3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라는 얘기예요. 자, I1 마이너스 I2로 한 이유는 지금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메쉬의 어널리시스를 표현할 수 있고, 자, 오른쪽 거 봅시다. 오른쪽 거 보면은, 자, 이번에는 I2가 기준이에요. I2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도 지금, 이미 그림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연습한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도 되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예요. 그러면 왼쪽은 0이고, 자, R2 곱하기 I2, 그다음에 R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VG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여기 R3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I2가 기준이 되는 거죠. I2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I1이라는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I2 마이너스 I1으로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랑 동일한 식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크라머의 법칙 혹은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크라머 법칙하고 역행렬 관련해서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사실 5장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6장과 7장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어서 할 거예요. 자, 5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회로, 그러니까 4장까지 다룬 회로는 저항과 전압, 전류원이 있는 회로였어요. 근데 5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특이한 소자를 다루죠. 그게 뭐냐면 커패시터와 인덕터예요.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도 역시나 수동 소자예요. 자, 수동 소자이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예요. 뭐 전기장의 원리를 이용하고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부에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뭐 그거는 뭐 양자역학적인 얘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저장 소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전이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는 경우에 혹은 외부의 어떤 그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에너지의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그리고 내부에서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얘네들에 의해서 응답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강제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동작하는 응답을 우리가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고유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져요. 주로 지수함수적,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에 따라서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 몇 가지만 외워둡시다.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 지금 그러니까 그 전하가 축적이 돼요. 그 축적된 전하가 얼마나 축적되느냐? 그거는 자, 커패시터의 용량, 커패시턴스 그리고 전압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Q equal CV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 학기에는 요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전기기사 같은 거 시험 볼 학생들은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다뤘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전류 값은 어떻게 구한다? 자, 그러니까 전하량의 변화를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전압차가 없으면, 전압의 변화량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미분값이 상수잖아. 그러니까 0이죠. 자, 직류 정상 상태 회로에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0으로 볼 수 있다.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는 값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 값을 0으로 볼 수 있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끊어진 개방 회로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 얘도 역시나 수동보 규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각자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근데 일단 한번 넣어놔는 봤어요. 자, 요게 중요하죠? 만약에 전압이 상수이면, 다시 말하면 직류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 커패시터는 개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는 거를 6장과 7장에서 썼었어요. 지금 이번 학기도 역시나 초기 조건이라는 걸 계속 쓸 거예요. 자, 초기 조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뭐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라는 것을 도입했었어요. 어떤 스위칭 동작이 있을 때 자, 스위치가 t 이퀄 0에서 닫힌다 혹은 열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자, 그때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오픈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제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이 되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스위치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로 플러스. 이때는 0을 지났으니까 스위치가 열리는 거죠. 자, 스위치가 제로 마이너스에 닫혀 있다가 제로 플러스 열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와 제로 마이너스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자,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커패시터는 외부의 변화를 그러니까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자, continuity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전압이 연속성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전기적으로 관성을 가져요. 근데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을 갖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을 가져요. 그래서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 우리가 V 제로 플러스라는 게 있고 VC 제로 플러스라는 게 있고 VC 제로 마이너스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같은 값을 유지하더라. 인덕터의 경우에는 자, IL의 제로 플러스 값과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서로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넘어봅시다. 자, 커패시터에 우리가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걸 했었죠. 자,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간에는 자, 저항과 인덕터는 그러니까 합성 등가 저항, 합성 등가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직렬 연결이면 더하면 되고 병렬 연결이면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돼요. 자, 커패시터는 반대예요. 커패시터는 직렬 연결이면 역수의 합, 병렬 연결이면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것도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요거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인덕터예요.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예요. 자, 그러면 얘는 특징은 자,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VT라고 하는 거를 L 곱하기 DT분의 DI로 정의를 하죠. 자, L이라고 하는 거는 인덕턴스 상수니까 얘는 뭐 이렇게 제외하고 자, DT분의 DI예요. 자, 전류의 변화량이 없으면 이 값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의 변화량이 없으면 이 값은 0이 돼요. 자, 전압이 0이라는 얘기예요. 전 위차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전이차가 없는 경우 언제? 가운데에 소자가 없는 경우. 단락회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이차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자, 전류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전류값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인덕터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 단락회로로 대체하면 된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가끔 잊어버려요. 커패시터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 개방시키면 돼요.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 단락시키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앞에서 내가 강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 요 공식, 그리고 이 공식, 그리고 물론 이제 커패시터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공식이 있겠죠? 자, 이번 학기에도 역시나 많이 나와요. 반드시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원래는 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건데, 자, 얘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여기 IT0라고 합시다. IT0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보게 되면 초기 조건과 지금 T0라는 시점부터 T까지, 그러니까 현재 시점 혹은 관측하고자 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구간으로 놓고 풀면 되죠. 자, 우리가 지난 기말고사에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그러니까 시간에서 t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한 번도 그러니까 공급되기 전 초기 상태, 정말 진짜 에너지가 공급되기 전에 그 공장 초기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든 전압이든 다 0인 거예요. 그리고 자, t 이퀄 무한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자, t 이퀄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로가 언젠가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변화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안정한 회로가 되겠죠. 자, 얘는 진짜 회로가 만들어지고 전원 공급이 되기 전 상태, 얘는 회로가 안정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류 전압원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직류 정상 상태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과 동일하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 합으로 표현하면 되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